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3장 사회문제의 분석과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음, 달라지죠.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의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석의 교재에 소개된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번은 가운데에다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1번, 칠판의 큰 종이 가운데 문제와 관련된 단어를 적어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실업이 되든지, 결식 노인이 되든지, 식사를 못하는 결식 노인이 된달지, 실업이 된달지, 아니면 우울증이 된달지,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면 그 문제를 적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적은 단어의 오른쪽 위에 어떤 상황이 사회에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어, 오른쪽 위에다가는 커다란 문제, 사회적 문제가 어떤 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실업을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린다. 그 실업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어떤 상황이 개인에게 문제가 되는지, 개인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업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는 음,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 아래다는 개인적인 문제, 약간 작은 문제가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서 식사를 잘 못할 수 있고, 식사를 잘 못하니까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어, 실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국민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고, 보험의 적자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커다란 문제와 작은 문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른쪽 아래에 어떤 상황이 개인에게 문제가 되는지를 적어보는 것도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데 기초가 될 수가 있다는. 아, 그리고 처음 적은 단어들은 왼쪽에 그러한 문제의 발생과 그 문제가 확대된 원인들을 적어봅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그런 문제에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왜, 그 원인, why,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원인들을 적어보고 이러한 정보 주요 자원은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원인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처음에 가운데다가 관련된 단어, 실업이면 실업, 결식노임이면 결식노임. 예를 들어서 실업으로 나타나는 커다란 문제, 사회적 문제,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이쪽에다 쭉 나열해 보는 거. 고용보험 재정이 증대되고, 국민 의료비가 증가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불안해지고, 또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고, 뭐 실업으로 우울증이 생기고, 가정 불화가 생기고, 또 개인애가 문제가 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 생활비가 부족하고, 건강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 문제에 실업이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각각의 원인, 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실업이 왜 나타나는가? 개인적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기술이 부족하다. 아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실직했다. 경기가 왜 안 좋으냐? 어떤 경기로 변화가 되느냐? 기술을 바꿔야 되느냐? 그런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의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면 그 아래에 각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대안들을 우리가 쭉 기술을 해봐야 된다. 해결책들. 이런 식으로 커다란 문제의 문제점, 작은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안서, 프로포저를 만들 때 그 제안서, 프로포절이 의미가 있고 그 제안서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 심사를 받을 때 그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 분석은 제안서 프로포절의 앞부분에 서술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시급성, 위급성을 설명을 하고 그 문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드러난 현상을 커다란 문제, 여기 설명한 것처럼 커다란 문제, 커다란 문제, 사회적 문제, 개인적인, 여기 아래쪽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한 문제가 발생이 된 원인이 뭔지, 문제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그 문제 분석은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보다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역사회 문제 상황과 전국적, 세계적 차원에서의 문제와 비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호전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장차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잠정적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죠. 문제의 심각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다, 사업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을 문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현존하는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문제와 지역사회 문제 상황을 비교해서 이 지역사회 문제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인지를 비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문제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을 경우 미래에 닥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문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과 원인 파악을 통해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또 이 문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심리적, 재정적, 정서적 비용을 어떻게 치르게 하는지를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프로포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한 프로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포절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의 돌봄 스트레스 완화 및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적 돌봄 구축. 이런 문제점들 보셨죠? 청년이 가족을 돌봄으로 인해서 이 청년뿐만 아니라 가족도 문제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 케어러라고 하는데요.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이런 것을 청년이 가족을 돌본다 해서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우리가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 부담으로 인해서 청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할지 취업을 한다 할지 여러 가지 생애 주기적 과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세에서 39세 이하 청소년, 청년을 우리가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왜 이런 게 필요로 하는 건지, 필요성. 사업 계획 배경에서 첫 번째 여기서 어떤 문제의식을 설명을 했냐면 살인 충동마저 부르는 악몽, 3일에 한 건 발생하는 간병살인.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서로 따뜻하게 보살핌을 제공하고 제공을 받습니다. 가족이 중요성이죠. 어렵고 힘들 땐 가족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서로에게 무한 의지할 수 있다고 인식되기에 가족에 의한 살인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치매 아내를 간호하던 80대 남편, 중독 장애를 가진 딸을 46년 동안 케어하던 어머니 등이 간병 살인을 선택하였으며 실제 3일에 한 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가족 간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5.7%가 간병으로 신체와 정신이 한계에 몰렸다고 느낀 적이 있었으며 10명 중 3명은 간병 스트레스로 환자를 살해하거나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간병 기간이 7년 이상 길어지거나 간병 시간이 하루 평균 8시간을 넘어갈 때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심화됐다고 합니다.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이나 또한 자폐증, 그리고 발달 장애의 특성상 환자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간병이 어떨 때, 장기화될 때, 간병이 장기화될 때 간병인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서울신문이 2018년 7, 8월 달 가족 간병인 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간병 스트레스로 환자를 살해하거나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 매우 자주가 5.4%나 되고 종종 있다는 게 23.8%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죠. 돌봄 수혜자에게 강점이었던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돌봄 수혜자에게 가족 내 돌봄 제공자의 존재는 가장 일차적인 안전망으로 인식되었으며 가족을 직접 돌보는 청년, 청소년을 효자, 효녀로 칭찬하고 강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용국가 아동정책, 치매 국가 책임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와 같이 부양 돌봄의 책임이 여러분들도 느끼시다시피 가족에서 국가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계층의 가족 돌봄 제공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21년 5월 20대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간병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언론은 아버지를 굶어 죽게 한 폐렴으로 묘사했으나 청년은 2천만 원의 수술 병원비를 감당하려다가 월세, 가스비, 전기료, 통신비 등이 연체되었고 편의점 유통기한이 임박한 폐기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숨겨진 집단이었던 영케어러, 가족 돌봄 청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의 영케어러는 효자, 효녀였는데
지금의 영케어러는 장애, 정신, 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들을 돌보는 청소년이 영케어러인데 미래 준비를 해야 될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 부담을 떠안아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높은 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족 돌봄 청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동보는 자녀들을 기특한 시선으로만 바라보기에 가족 돌봄 청년이 처한 어려운 삶, 버거운 삶을, 버거운 삶을 법적, 정책적뿐만 아니라 정서적 인지는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영케어러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국가별로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대략 청소년 인구의 5 내지 8%가 영케어러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5 내지 8%. 우리나라의 11 내지 18세 청소년 인구 368만 명. 단순 대입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도 약 18만에서 29만 명 정도의 영케어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추정치가 산출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영케어러의 문제점을 부각하여서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사회 문제인지 자세히 조사를 했죠. 전주시 예를 들었는데요. 전주시에 대입해도 약 12,000명에서 19,000명으로 추정이 되고, 자, 일본의 예인데요. 50대 이상 간병인은 대부분 커리어, 가족관계, 인생의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돌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 업무에서 성과를 요구받는 사람이 느끼는 4시간과 은퇴하고 주로 집에서 보내는 사람의 4시간은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나이의 돌봄 부담은 타 연령대의 돌봄 부담보다 훨씬 더 크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증가시키는 물론 청년들이기 때문에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약하게 됩니다. 즉, 미래 사회에 부담이 되는 거죠. 미래의 고용 및 자립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인생의 다른 어느 단계에서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서 돌봄의 부담은 모습이 다르며 아래 그림과 같이 각 단계별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며 각종 의료기관 선택, 병원 행정, 간병 치료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돌봄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가족 돌봄 청년들의 단계별 직면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가족 돌봄 청년이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지원을 요청해서 지금 지원은 우리나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복지는 신청제입니다.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정보가 부족할 수 있죠.
또 서비스 신청 후 재보공까지 공백기가 있을 수가 있고, 경제적 부담, 일상활동 제약, 간병 지식 부족, 사회적 고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돌봄 상황에서. 그리고 4단계 돌봄 이후 진로가 수정이 될 수 있고, 왜요? 음, 여러 가지 학업이 중단되거나 심리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돌봄 상황에서. 그리고 돌봄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한 심리 정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생애 전반에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더라도 집안일, 일상생활 수발, 의료 관련 수발, 감정 지원, 신체 돌봄에 대한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많으며 동연령대 청년의 일반적인 생활과 비교해서 많은 책임과 노동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 돌봄 청년은 또래와 고민을 나누기 어렵고 돌봄 관련한 상담 대상의 부재로 인해서 고립감과 우울감, 고립감과 우울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데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또 10년 이상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경우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전화 및 대면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 돌봄이 청소년,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빈곤과 함께 돌봄 부담으로 겪는 성장과 자립을 반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돌봄 청년에 관련 정책의 한계 때문에 이런 지원 모델의 국채화 확산이 필요로 하다라는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도 조절을 하였고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의 돌봄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 공백을 지원한다 할지, 해방 테크를 지원한다 할지,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한다 할지, 돌봄 공백을 지원한다 할지, 그리고 가족 돌봄 청년 발굴 및 실태조사가 맨 처음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현존하는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필요성을 프로포절에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전국 차원에서의 문제, 지역사회 문제 상황을 비교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문제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 또 문제 분석의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이 시작점이고 문제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문제 분석이 정확해야 프로포절, 제안에 대해서 시급성, 심각성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 제시가 왜 중요하고 문제 분석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